내 마누라는 돈 빼먹기 딱 좋은 머리 나쁜 여자야. 한때는 여의도를 호령했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한 엄마의 통쾌한 복수, 그 마지막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서울의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아침 해가 스며들 시간, 수연인의 백반이라는 정직한 간판 아래 오수연의 하루는 누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메고 칼을 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한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여의도를 호령하던 미다스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름때 밴 앞치마와 손목에 옅은 파스 자국뿐이었어요. 칼로 물을 써는 그녀의 손등 위로 가느다란 주름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멸치 육수처럼 그녀의 삶도 한때는 뜨겁고 치열했지만 이젠 그저 묵묵히 제 맛을 우려낼 뿐이었어요. 아들 민준이, 보세이 세상의 전부인 그녀는 이 작은 백반집이 아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성체라고 믿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민준의 학교 사진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빛은 항상 다른 빛을 담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 아이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가게 안 TV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연일 주가를 올리는 전 남편. 강준만이 유력 그룹의 막내딸과 재혼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는 경쾌했지만 수연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칼이 무의식적으로 도마를 더 세게 내리쳤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필 오늘이 민준의 생일이었거든요. 수연은 학교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10번도 넘게 대사를 연습했지만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와요? 아침을 먹으며 묻는 아들의 맑은 눈을 그녀는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어요. 아빠는 오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가족과 화려한 미래를 축복하는 뉴스 속에서 아들의 생일은 까맣게 잊혔을 테니까요. 수연은 결심한 듯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실망한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구겨 쥔 채 그녀는 강남의 호화로운 빌라 전 시어머니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아들을 위해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였죠. 문이 열리고 마주한 박 여사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박 여사의 목소리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겨울 바람보다 싸늘한 그 음성에 수연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들을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달라고요. 민준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 생일인데.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멸이 가득한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림자처럼 사라져.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수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10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이 비참함. 세상에 자신과 아들은 정말로 버려진 걸까요? 차가운 복도에 그녀의 희미한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로 돌아온 수연은 핸들 위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죠.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조차 막막했어요. 아들에게 돌아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쏜살같이 다가와 그녀의 차 조수석에 무언가를 던져넣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수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멀어지는 박 여사의 희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 여자가 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조수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가 신경 쓰였습니다. 지퍼백 안에 넣어둔 민준의 생일 케이크 옆에 놓인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어요. 손을 뻗었다 다시 거두기를 수차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수연은 홀린 듯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묵직하고 오래된 벼루 하나였습니다. 생전 시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이었죠. 내 시아버지 유품이다. 내가 가져. 박 여사가 스치듯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기만일까요? 손가락으로 벼루의 차가운 표면을 쓸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주는 걸까요?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방금 겪은 모멸감까지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듯 했어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벼루를 손에 들고 벽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벼루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의 발등을 스쳤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깨진 벼루의 가장 두꺼운 부분, 그 안쪽에서 작은 물체가 대구르르 굴러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것을 집어들었죠.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자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날짜와 의문의 코드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강준만이 수연의 돈을 빼돌린 차명계좌 내역,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사업 성과로 둔갑시킨 증거들이 빼곡히 담긴 이중 장부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박 여사의 냉대와 모진 말들은 아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던 겁니다. 이 벼루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어미가 며느리에게
건넨 검은 속죄의 증표였던 거죠. USB 안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준만은 수연의 돈과 재능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며 자신의 성공 신화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의 수법은 교묘했고 치밀했으며 무엇보다 잔인했어요. 심지어 장인이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존경받는 투자사 대표의 죽음마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정황 증거까지 담겨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며 귓가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파일은 마치 한편의 범죄 연대기 같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짓밟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스승의 죽음 위에 세운 피의 제국이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강준만의 제국 앞에서 백반집 아줌마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공허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며칠간 수연은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USB의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까만 눈 아래 푸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손가락 끝은 키보드를 두드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 백반집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이곳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미다스의 손 오수연을 기억하고 그녀의 스승이었던 대표를 진심으로 따랐던 숨은 실력자들이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며 드나들던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수연은 가장 먼저 과거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최고의 해커, 지금은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최 반장을 불렀습니다. 쇠고기, 국밥에 코를 박고 있던 그는 언제나처럼 수연이 내미는 밥을 받아먹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 반장은 USB를 보더니 이건 전쟁 선포네요, 대표님. 이라며 비장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안경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이제 우리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증권가 찌라시의 제왕으로 불렸던 정보통. 박 사장, 지금은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그가 합류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그는 건어물보다 정보를 더 잘 말리는 사람이었죠. 수연의 백반집은 밤이 되면 완벽한 작전 지휘소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따끈한 밥과 국이 올려지던 테이블 위에 서류와 노트북이 가득했어요. 형광등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최 반장은 강준만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박 사장은 강준만의 재혼 상대인 재벌가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속 빈 강정이라는 정보를 물어왔습니다. 마른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결혼 돈 때문입니다. 강준만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수연은 이 모든 정보를 엮어 하나의 거대한 복수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예리해졌어요. 잊고 있었던 미다스의 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새로운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강준만은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죠. 만약 계획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간다면 아들 민준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연은 결심했어요. 아들을 지키면서 이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 수연은 더욱더 치밀하게, 더욱더 대담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복수의 판은 짜졌지만 그 판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은 외줄타기보다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수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에는 작전 지휘소의 냉철한 사령관으로, 낮에는 아들을 챙기는 평범한 엄마로,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녀의 이런 움직임을 강준만이 모를 리 없었죠. 그는 뱀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무언가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은 강준만은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수연의 유일한 약점, 바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로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날아들었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강준만은 수연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아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가게에 끌어들여 아들의 정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짓말로 가득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반집에 모였던 동료들을 불륜 상대로 둔갑시킨 것이죠. 수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을 빼앗길 수는 없어. 절대로. 며칠 뒤 열린 첫 심리에서 강준만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나타나 판사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비련의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좋은 아빠 행세를 하다니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반면 수연은 초라한 행색으로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죠.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손수건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통증조차 마비된 듯 했어요. 결국 법원은 강준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민준을 아빠인 강준만 측에서 임시 보호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치 소리가 내려치는 순간 수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을 잃는다는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가게에 들이닥쳐 민준을 데려가던 날 수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기 싫어. 울부짖는 아들을 붙잡지도 못한 채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녀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듯 했어요. 복수는커녕 자신의 전부인 아들마저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강준만은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수연, 넌 나한테 안 돼.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조용히 쥐 죽은 듯 살아. 그럼 아들 얼굴은 보게 해줄 테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웃음은 수연을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도 아들도 그리고 복수할 이유조차도요. 아들을 빼앗긴 절망감은 수연을 집어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텅 빈 민준의 방을 끌어안은 채 눈물만 흘렸죠. 아이가 입던 교복, 좋아하던 책, 아끼던 장난감들,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가 되었어요. 복수심도 삶의 의지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는 백반집 문도 열지 않았어요. 주방에 남아있던 음식들은 썩어갔고 전화벨은 계속 울렸지만 수연은 그저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동료들이었습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던 최 반장과 박 사장은 결국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게 했어요. 수연의 모습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눈,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최 반장은 부엌으로 달려가 급히 국을 끓였고 박 사장은 방 안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요. 최 반장은 그녀의 등을 두드렸고 박 사장은 강준만 그놈, 지금쯤 승리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며 새로운 정보를 내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수연의 눈이 조금씩 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강준만의 재혼 상대인 유성그룹이 사실은 전문 사기단에 가깝다는 구체적인 증거였죠. 그들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부실한 재무 상태를 숨기고 강준만의 남은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대표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말에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어요. 강준만에게 아들을 되찾아오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연은 마지막 도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움직이지 않겠다. 적의 적과 손을 잡고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겠다. 그녀는 박 사장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유성그룹의 실세이자 강준만과의 결혼을 주도한 고모라는 인물에게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고모도 수연이 내민 강준만의 숨겨진 비자금 내역과 그의 진짜 재산 규모를 보여주자 눈을 번뜩이기 시작했죠. 그녀의 날카로운 빨간 네일 아트가 서류를 탐욕스럽게 쓸어내렸어요. 수연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강준만의 남은 재산을 갖고 나는 강준만이라는 인간을 갖는다. 그의 결혼식 날 모든 것을 끝냅시다. 수연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강준만의 비리 영상을 터뜨리는 동시에 고모 측이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었죠. 사기꾼 집단과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수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반집 동료들과 유성그룹 사기단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집단을 조율하며 세기의 결혼식을 세기의 심판대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한 어미의 분노와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냉철한 지성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준만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VVIP들이 모두 모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하얀 꽃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마치 천상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탈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며 이 순간의 화려함을 더했어요.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강준만은 세상의 정점에 선 왕처럼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 걸음걸이.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대한 부, 아름다운 재벌가의 아내, 그리고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전처까지. 바로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함이 느껴지는 검은 원피스 차림의 오수연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로 수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의 강준만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발걸음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강준만.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손짓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수연 앞에 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마지막 남은 자비마저 걷어차 버리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주 보았죠.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강준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강준만 씨, 당신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까. 수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축가가 울려 퍼져야 할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암전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당황하며 술렁이는 순간 암흑 속에서 스피커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마누라는 돈 빼먹기 딱 좋은 머리 나쁜 여자야. 강준만이 동업자와 낄낄대며 수연을 조롱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강준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그가 유령 회사를 통해 수연의 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증거 자료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준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연이 준비한 심판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른 것입니다.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민낯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이 충격으로 술렁이는 것도 잠시, 두 번째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강준만의 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불안하게 떨리고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아들 강준만이 아비의 죽음을 방조하고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이룬 거짓된 성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어가던 날 강준만이 일부러 병원 연락을 늦췄다는 사실과 오수연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10년간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모든 하객의 심장을 찔렀어요. 아들의 죄를 고백하는 어미의 모습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비수가 되어 강준만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강준만이 이성을 잃고 스크린을 향해 소리치는 순간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에 앉아있던 유성그룹의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선언했죠. 강준만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강준만과 그의 측근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연회장 밖으로 달아났어요. 깨진 꽃병, 쓰러진 의자들, 그리고 흩어진 하얀 꽃잎들이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강준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던 재벌가가 사실은 자신의 남은 재산마저 노린 전문 사기단이었으며 그들마저 오수연의 편에 섰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수연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완벽한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강준만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준만 씨 횡령, 배임, 존속살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강준만의 눈에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수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분노도 통쾌한 웃음도 없었죠.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던 여인의 손에 의해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은 그렇게 세기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준만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벽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죠. 한때 재계의 황태자라 불리던 그는 이제 세기의 사기꾼이란 오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를 이용했던 사기단에게마저 버림받아 외로운 감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교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비참함 뿐이었죠. 아들 민주는 곧바로 수연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품에 안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고 수연은 그런 아들을 말없이 다독여 주었죠. 그 순간 세상 그 무엇도 이 모자의 재회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아들의 온기, 그의 심장 소리, 그리고 머리카락에 밴 익숙한 샴푸 향기. 이 모든 것이 수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여의도의 한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로 과거의 허름한 백반집 주인이 아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의 오수연이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수연을 내건 새로운 투자사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 반장과 박 사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이제 그들은 화려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 한쪽에서는 아들 민준이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학교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웃음을 되찾은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거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 건너편 빌딩의 한적한 카페 창가에서 박 여사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나락으로 보낸 죄인이지만 동시에 며느리와 손주의 인생을 되찾아준 유일한 조력자. 그녀의 주름진 손이 커피잔을 꼭 쥐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찻값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파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난 것이죠. 단상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수연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진정한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 이막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테니까요.